이야기는 한 남자의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민준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도의 명장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찬사와는 달리 그의 시간은 15년 전 어느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공방 정관제는 작품을 만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박제해 놓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공방 바닥을 쓰는 그의 모습은 구도자의 그것과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구원이 아닌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공방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선반 위 작은 찻잔 하나에 꽂혔습니다. 어른의 손길이라기엔 투박하고 아이의 솜씨라기엔 제법 형태를 갖춘 찻잔이었죠. 그 찻잔 손잡이 옆에는 아주 작고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날개를 접은 나비 같기도 하고 복잡하게 얽힌 매듭 같기도 한 그런 문양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찻잔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듯 차마 만지지는 못하고 허공에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에게 그 찻잔은 잃어버린 딸 서연이의 마지막 흔적이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였거든요.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후드를 깊게 눌러쓴 한 젊은 여자가 낡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강소리, 거리에서는 에코에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였죠.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프레이는 순식간에 잿빛 벽을 생명력 넘치는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거칠고 자유로운 선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억압에 저항하는 외침처럼 보였어요. 그림이 거의 완성될 무렵 소리는 검은색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림 한쪽 구석, 자신만의 서명을 남기는 자리에 아주 익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작은 문양 하나를 새겨 넣었죠. 바로 준서가 그토록 아프게 바라보던 찻잔의 그것과 똑같은 나비 매듭 문양이었습니다. 왜 그리는지는 그녀 자신도 몰랐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무언가 소중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면 을의 손이 먼저 움직여 그 문양을 그리곤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갈한 정원을 거닐던 준서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 정관제의 담벼락이 밤사이 요란한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성역을 침범당했다는 모욕감에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당장 사람을 불러 저 흉물스러운 낙서를 지워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림을 훑어보던 그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림의 맨 구석, 마치 낙인처럼 찍혀 있는 작은 문양. 나비 매듭. 준서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믿을 수 없다는 거대한 충격이 채웠죠. 그는 비틀거리며 담벼락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양을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벽의 감촉 너머로 15년 전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자신, 그리고 15년 전 사라진 딸 서연이. 그때 그의 수제자이자 양아들인 윤태민이 다가왔습니다. 태민은 담벼락을 보며 경악했지만 준서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둬라. 준서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 그림만 바라볼 뿐이었죠. 태민은 스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당황했지만 감히 더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이 새도록 에코라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작품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하며 눈이 빠져라 그 작은 나비 매듭 문양을 찾았죠. 몇몇 작품에서 희미하게 그 문양이 발견될 때마다 그의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닫혀있던 그의 세상에 누군가 아주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는 결국 수화기를 들어 미술계의 발이 넓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코를 찾아달라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부탁과 함께요. 한편 소리는 낡은 헌책방 시간의 결로 돌아와 자신을 키워준 오진규 씨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규 씨는 소리에게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죠. 밤새 위험한 골목을 헤매고 다닌다며 걱정하는 그의 잔소리는 소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장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그림에 집착하는지, 왜 자꾸만 알 수 없는 문양을 그리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터져 나올 것 같은 답답함을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풀어낼 뿐이었죠. 그녀의 세상은 이 낡은 헌책방과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늙은 남자, 그리고 밤의 거리와 스프레이가 전부였습니다. 그 세상 밖에 또 다른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민준서에게 그 며칠은 15년이라는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공방에 나가지도 물레 앞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담벼락의 그림을 바라보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의미 없이 책장만 넘길 뿐이었죠. 그의 모든 신경은 전화벨 소리 하나에 쏠려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그 자리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저 지독한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15년 만에 겨우 싹튼 희망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목을 조여왔죠.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마침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준서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코의 다음 작업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알아냈다는 소식이었죠. 그곳은 준서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재개발을 앞둔 낡은 공장 지대였습니다. 준서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가죽 시트의 감촉도 익숙한 엔진 소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만약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서연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만약 서연이가 아니라면 이 지독한 희망의 끝에서 자신은 다시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인적이 끊겨 스산한 기운마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약속된 장소인 폐공장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세차게 뛰었죠. 모퉁이를 돌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쓴 채 거대한 벽과 마주선 작고 마른 체구,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페인트 냄새가 바람을 타고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15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겹쳐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기억하는 서연이는 고운 한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붓을 잡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에 반항하는 듯한 거친 몸짓으로 벽을 채워나가고 있었죠. 실망감이 차가운 안개처럼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역시 헛된 기대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돌아설 때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소리가 잠시 팔을 내렸고 그 순간 후드 아래로 그녀의 옆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콧날에 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벌어지는 입술.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밤마다 꿈속에서 그리던 아내의 젊은 시절, 그리고 딸 서연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소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소리가 획 돌아보았죠. 경계심으로 가득 찬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의 낯선 남자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상황이 그녀는 불쾌하고 불안했습니다. 누구세요? 소리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조금은 갈라져 있었지만 그 음색 어딘가에 익숙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입을 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서연이냐고 묻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 불확실했고 그 그림을 왜 그렸냐고 묻기엔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내 담벼락에 그림을 그렸더군. 간신히 뱉어낸 말은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소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그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침범당하면 참지 못하는 고고하고 위선적인 어른들.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소리가 비웃듯 말하며 한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헐렁한 작업복 소매가 스르륵 흘러내리며 하얀 손목 안쪽에 자리한 희미한 흉터가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어릴 적 장독대에서 넘어져 생긴 초승달 모양의 흉터. 준서가 직접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흉터였습니다. 준서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위협을 느낀 소리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낯선 남자가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죠. 소리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스프레이 캔을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붙잡지도 부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15년 만에 찾은 딸의 흔적 앞에서 기쁨도 슬픔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잃어버린 딸을 되찾는 일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준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아이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과 손목의 흉터가 번갈아 떠올랐죠. 그는 서재로 내려가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딸 서연이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콧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벌어지던 입술, 그리고 장독대에서 넘어져 울던 날의 기억까지. 사진 속 서연이의 얼굴 위로 밤에 보았던 소리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다가가느냐였죠. 15년의 세월은 부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의 소리에게 그는 그저 자신의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며 시비를 거는 이상한 부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아이가 더 멀리 달아나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법을 그는 15년 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준서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소리가 살고 있다는 낡은 동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값비싼 차는 멀리 세워두고 어울리지 않는 평상복 차림으로요. 그는 멀찍이서 소리의 하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낡은 헌책방에서 나오는 모습, 책방 주인인 오진규 씨와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 가리고 해가 지면 후드를 눌러 쓰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까지. 준서는 소리가 오진규 씨를 아빠처럼 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습니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딸의 웃음을 지켜보고 함께 밥을 먹고 걱정해주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을 자신은 지난 15년간 누리지 못했죠. 질투심과 함께 그래도 저렇게 좋은 사람 곁에서 딸이 엇나가지 않고 자라주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준서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수제자 윤태민이었습니다. 스승은 더 이상 자신에게 전시회 준비 상황을 묻지도 작품에 대해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는 듯 보였죠. 태민은 스승이 정관제에 담벼락에 낙서를 한 그 불량한 아이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승의 변덕이려니 생각했지만 며칠이고 계속되는 스승의 외출과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태민에게 준서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이자 넘어야 할 산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죠. 그는 스승의 세상이 저런 불순한 아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 아래 그는 사람을 시켜 강소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사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과거는 어떠한지 태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조사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위험한 호기심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소리 역시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서 마주쳤던 그 기분 나쁜 남자가 자꾸만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헌책방 건너편 카페에서,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서, 심지어 작업을 하러 가는 길목에서도.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을 쫓는 그의 시선에 소리는 불쾌감을 넘어 서늘한 공포심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리는 평소보다 일찍 헌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을 나서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이죠. 그녀는 진규 씨에게 그 남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 따라다니는 것 같아. 밥을 먹던 진규 씨의 숟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소리가 준서의 인상차기를 설명하자 진규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소리가 눈치챌까 싶어 서둘러 말을 돌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15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직감했습니다. 15년 전 비에 젖은 채 기억을 잃고 역 앞에 버려져 있던 작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날부터 어쩌면 막연히 두려워해왔던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는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지만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자신이 막아설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관찰 끝에
민준서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의 맴돌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딸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두 세계의 간극을 결코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명분이 필요했죠. 고민 끝에 그가 찾아낸 방법은 다소 어설펐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바로 작품 의뢰였죠. 그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에코의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공방에 어울릴 만한 작품을 의뢰하고 싶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이 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의 휴대폰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짧게 울렸습니다. 어떤 작품을 원하시는데요? 라는 퉁명스러운 답장이었죠. 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끼운 셈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소리는 잔뜩 경계심을 품은 채 정관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보니 며칠간 자신을 따라다니던 바로 그 남자의 집이었기 때문이죠. 돌아갈까 망설였지만 의뢰비로 제시된 금액이 적지 않아 발길을 돌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준서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소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자신의 작업실로 안내했죠. 소리는 생전 처음 보는 고가의 도자기들과 잘 정돈된 작업 도구들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풍경이었죠. 준서는 그런 소리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딸이 만약 자신과 함께 자랐다면 이 공간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리가 잘 볼 수 있는 작업대 위에 아주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가 어릴 적 쓰던 도예용 조각칼들이 들어 있었죠. 아이 손에 맞게 특수 제작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구들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소리가 상자에 관심을 보이자 준서는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오래전 내 딸아이가 쓰던 물건이다. 준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소리는 무심코 상자 안에서 가장 작은 조각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 손잡이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죠. 그런데 그 차가운 쇠와 따뜻한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리의 눈앞이 갑자기 번쩍하더니 난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악소리를 내며 이마를 감싸쥐었죠.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장면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흙냄새,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주던 감촉, 그리고 괜찮아, 서연아라고 부르던 나지막한 목소리. 왜 그러나? 준서가 놀라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전의 환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독한 두통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낯선 공간과 낯선 남자와 그리고 손에 쥔 이 작은 조각칼이 자신을 견딜 수 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좀 피곤해서. 소리는 조각칼을 상자 안에 내려놓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가는 정말 이상해져 버릴 것만 같았죠. 그녀는 작품 의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정관제를 빠져나왔습니다. 혼자 남은 준서는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조각칼을 쥔 소리의 표정 변화,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그리고 혼란에 빠진 눈빛까지. 그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확신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15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아버지의 온기와 흙의 감촉을 말이죠. 그날 밤 소리는 평생 꿔본 적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얀 모시 옷을 입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고 물레 돌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고 흙냄새는 더없이 포근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소리는 흠뻑 젖은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온 이 낯선 기억의 파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소리의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죠. 얼굴이 보이지 않던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민준서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고 꿈속의 어린아이가 느끼는 감정들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 때문에 제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스프레이 캔을 쥐면 흙의 감촉이 떠올랐고 매캐한 페인트 냄새 속에서 흙냄새를 맡는 기이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자신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그녀의 날카롭던 눈빛은 이제 텅 빈 불안감으로 채워졌고 밤거리를 헤매는 발걸음에도 이전과 같은 활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 바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답을요. 소리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마침내 오진규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늦은 저녁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밥상 앞에서였죠. 아저씨, 나 어릴 때 사진 같은 거 정말 하나도 없어요? 소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국을 뜨던 진규 씨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소리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때 불나서 다 타버렸다고 했잖니.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소리는 진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진규 씨는 그런 소리의 시선을 피하며 밥그릇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의 그 미세한 회피의 몸짓을 소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테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죠. 정말 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은 거 맞아요? 소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진규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 없던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진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소리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키워준 이 따뜻한 남자의 얼굴에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그날 밤 소리는 진규 씨가 잠든 틈을 타 그의 낡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한편 윤태민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강소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별게 없었죠. 고아로 자라 헌책방 주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렇다 할 정과 기록도 없는 그저 평범한 거리의 화가. 태민은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15년 전 무연고 아동으로 발견되어 현재의 보호자에게 인계됨. 발견 당시 이전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태민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기억상실, 그리고 스승의 비정상적인 집착,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설마가 사실이라면 자신이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스승의 유일한 후계자 양아들이라는 자신의 위치가 갑자기 나타난 저 근본 없는 아이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스승이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아니, 자신이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소리는 낡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낡아서인지 조금 힘을 주자 쉽게 열렸죠.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15년 전 자신이 무연고 아동으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던 진규 씨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예쁜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해맑고 걱정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죠. 소리는 그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목에는 지금의 자신에게도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 내 진짜 부모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남자 민준서는 이 모든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뒤엉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사진 속 낯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아이가 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손에 쥔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녀가 살아온 25년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죠. 자신을 키워준 오진규 씨의 따뜻한 미소, 낡은 책방의 포근한 공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뿌리 뽑힌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밤새도록 그녀의 머릿속을 메아리쳤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진규 씨에게는 차마 진실을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뒤엉켜 그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실마리는 단 한 사람, 바로 민준서였습니다. 그 남자라면 이 모든 의문의 조각들을 맞춰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소리는 작은 가방에 갈아입을 옷 몇 가지만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진규 씨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에
자신을 키우며 보냈을 고단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사진과 서류를 품에 안고 동이 트는 새벽길을 걸어 정관제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불쾌하고 기분 나쁜 장소였지만 오늘은 자신의 운명이 걸린 심판대처럼 느껴졌죠. 거대하고 위압적인 대문 앞에 선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비장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서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였습니다. 딸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확신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대문 앞에 작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준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서 있는 소리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소리의 목소리는 밤새 울기라도 한 듯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준서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그 눈빛 속에서 준서는 15년 전 잃어버린 딸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소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혀있던 벽장문을 열었죠. 그 안에는 15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된 서연이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한복, 그림 도구, 그리고 선반 중앙에는 준서와 서연이 함께 만들었던 나비 매듭 문양이 새겨진 바로 그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 찻잔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찻잔이었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내가 딸을 잃었다. 이름은 민서연. 그는 1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를, 그리고 그 아이와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표식이 바로 저 나비 매듭 문양이었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하지만 목이 메인 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내 손목의 그 흉터, 장독대에서 넘어져 생긴 상처다. 내가 직접 약을 발라줬지. 소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했죠. 남자의 이야기, 꿈속의 장면들, 손에 쥔 조각칼의 감촉, 그리고 품 안에 있는 낡은 사진.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어요. 강솔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25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미친 소리. 마침내 소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거친 외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딸을 잃은 건 안 됐지만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강솔이에요. 당신 딸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치고는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만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딸에게 아버지라는 말 대신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된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정관제를 뛰쳐나온 소리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집은 이제 거짓의 공간이 되어버렸고 자신을 딸이라 부르는 남자의 집에서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았죠. 한참을 걷던 그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위로 민준서가 들려준 민서연이라는 낯선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진 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누구니? 며칠 동안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진규 씨는 텅 빈 책방을 지키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는 소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책상 서랍이 어설프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책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 15년 동안이나 입을 다물었던 자신의 비겁함을 원망했죠. 그는 그저 소리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할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는 그 며칠을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거리를 떠돌았고 밤에는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자신을 숨겼죠. 혼란스러운 머리를 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벽에 그림을 그려보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후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그림에서 날카로운 저항의식은 사라지고 길 잃은 아이의 불안함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준서의 말이 모두 거짓이며 자신은 그저 강소리일 뿐이라고 외쳤고 다른 하나는 어쩌면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야 한다고 속삭였죠. 그녀는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한편 윤태민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스승은 며칠째 공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소리는 행방이 묘연해졌죠. 태민은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죠. 태민은 자신이 아는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의 연구원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승이 평소 사용하는 칫솔을 몰래 챙겨 그에게 건넸죠. 강소리의 유전자 샘플만 확보하면 그는 누구보다 먼저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친자 관계가 맞다면 태민은 거기까지 생각하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경우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어느새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집착과 뒤섞여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폭풍 같은 며칠이 흐른 뒤 소리가 다시 정관제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듯한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문을 열고 나온 준서는 수척해진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한참 동안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소리였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인에게 연락을 해두었죠. 단 한 번만 확인만 하게 해줘. 만약 내가 틀렸다면 내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 주마. 준서의 목소리에는 15년의 세월을 건너온 아버지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는 침묵의 동의였습니다. 검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의 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소리는 마치 자신의 영혼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면봉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검사기관을 나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소리를 헌책방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직전 소리가 처음으로 준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 딸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질문에 담긴 수많은 의미들을 준서는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앞 유리창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아빠가 15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다시 시작해야겠지. 소리는 아무 대답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헌책방으로 향했죠. 준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칠 뒤면 열리게 될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결과가 누구에게는 구원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파멸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모두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민준서는 서재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5년 전 딸을 잃어버린 직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기다리던 때와 똑같은 심정이었죠. 그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지금은 신락 같은 희망이 섞여 있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소리는 헌책방 자신의 작은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진규 씨가 문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그녀는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자신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고 다가올 운명의 순간을 홀로 견뎌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진규 씨는 그런 소리의 방문 앞에서 말라가는 화초에 물을 주듯 매일 밥상을 차려놓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가장 초조한 것은 윤태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뢰한 사설기관에서 결과가 먼저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스승과 소리가 국과수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는 매일같이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재촉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던 계획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준서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국과수 지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연구소로 오시죠. 준서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잠시 벽을 짚어야만 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과 나왔다.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검사 기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두 사람 모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상담실 안 준서의 지인인 연구원이 두 사람을 무거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그 봉투가 마치 소리의 지난 25년 그리고 준서의 멈춰버린 15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상담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두 분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의 확률은 99.99%입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준서는 의자 등받이에 온몸을 기댄 채 아주 길고 느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의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절망.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마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소리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의 한 지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솔이라는 이름, 헌책방에서의 기억, 거리의 친구들. 자신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소리 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고 소리는 감정이 마비된 인형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서연아. 준서가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만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리에 텅 비어 있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서연.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던 겁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소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리는 헌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진규 씨 앞에 검사 결과지를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진규 씨는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그저 소리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진규 씨의 목에서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소리야. 그는 15년 전 비 오는 날 밤 기억을 잃은 채 울고 있던 작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던 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모를 찾아주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고백을 가는 눈물과 함께 힘겹게 토해냈습니다. 소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깊은 외로움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15년 세월도 그렇게 한 챕터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다른 한쪽은 평생 지켜온 딸을 잃게 된 잔인한 진실의 밤이었습니다. 결국 소리는 헌책방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진규 씨를 원망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슬픔 가득한 눈을 볼 때마다 자신이 그의 전부를 빼앗아가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죠.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스프레이 캔이 든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아침, 진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민준서는 자신의 거대한 한옥저택, 정관제의 딸을 위한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15년 전 서연이가 쓰던 방은 과거의 아픔이 너무 짙게 배어 있어 차마 그곳에 딸을 들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최고급 가구와 옷들로 방을 채웠습니다. 지난 15년간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물질로나마 보상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서툰 마음이었죠. 하지만 민서연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정관제에 들어온 소리에게 그 화려한 방은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이불의 감촉보다는 딱딱한 찜질방 바닥이 더 익숙했고 값비싼 음식보다는 진규 씨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더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억지로 올려진 배우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그런 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같이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 최신형 휴대폰, 값비싼 미술 도구까지. 그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서연소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강소리가 아닌 민서연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은 윤태민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뢰했던 사설 기관의 결과는 결국 국과수보다 늦게 나왔고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죠. 이제 그는 스승의 유일한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진짜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독처럼 그의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태민은 누구보다 영리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누구보다 살갑게 서연을 대했습니다. 아가씨라고 부르며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겼고 준서 앞에서는 그녀를 위하는 척 온갖 배려를 다했죠. 아가씨, 아직은 모든 게 낯설 테니 제가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의 태도는 교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연이 정관제의 복잡한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방해했습니다. 식사 예절을 모르는 것을 하인들 앞에서 일부러 지적하거나 준서가 아끼는 도자기를 만지려 할 때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막아서기도 했죠. 아가씨, 그건 선생님께서 목숨처럼 아끼시는 겁니다.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의 행동은 아주 교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서연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서연은 집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근본 없는 애라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듯한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태민은 준서와 서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서연을 자신의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의 손에 흙을 쥐어주었죠. 다시 시작해보자, 서연아. 내가 아주 좋아했잖니. 준서는 딸과 함께 물레를 돌리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흙의 감촉은 더 이상 포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은 오히려 부담스러웠고 정해진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흙덩이를 뭉개버렸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이런 거 답답해서 싫어요.
그녀의 말에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딸이 당연히 도예를 좋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15년의 세월이 딸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녀 사이에는 또다시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공방 문틈으로 지켜보던 태민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신이 조금만 흔들면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공방에는 다시 냉기가 흘렀습니다. 민준서는 딸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라 좌절했고 서연소리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꼈죠.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준서는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고 어릴 적 읽어주던 책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모두 15년 전의 민서연을 향한 것이었지 지금의 강소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숨막히는 정관제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몰래 담을 넘어 익숙한 거리로 나갔습니다. 스프레이 캔을 손에 쥐고 벽에 그림을 그릴 때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그림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항 대신 정체 모를 슬픔과 혼란만이 가득했죠. 그녀는 자신이 민서연인지 강소리인지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는 서연에게 도예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이 흙을 만지다 보면 잃어버린 기억과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기초부터 엄격하게 가르쳤죠. 흙을 반죽하는 법, 중심을 잡는 법, 기물의 형태를 만드는 법까지. 하지만 서연에게 그 모든 과정은 고역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정해진 틀에 갇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흙을 지니기고 비틀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만들어냈죠. 그것은 마치 틀에 박힌 민서연의 삶을 거부하는 강소리의 무의식적인 저항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선이 거칠어. 다시 해보거라. 준서의 지적이 계속될수록 서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15년 전의 딸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저 죽은 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용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반항심이 끌어올랐죠.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준서는 서연의 작품을 보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도자기가 아니라 그저 흙덩어리일 뿐이다. 내 멋대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두거라. 그 순간 서연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이 만들던 흙덩어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요. 난 이런 거 못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예쁘고 단정한 딸,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서연의 외침에 공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서는 딸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그저 딸이 힘들어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 고통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녀의 갈등은 그렇게 해결될 기미 없이 깊은 골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윤태민은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준서와 서연 사이를 이간질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두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스승에게는
상처받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충실한 제자의 역할을, 서연에게는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유일한 이해자인 척 연기할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선생님께서는 아직 아가씨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신 것 뿐이에요.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그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한 방을 말입니다. 며칠 뒤 중요한 해외 전시회를 앞두고 준서는 마지막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몇 년 만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백자 다랑아리였죠. 태미는 바로 그 다랑아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밤 몰래 공방에 들어가 서연이 만들다 내팽개친 파격적인 형태의 흙 조형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마 바로 앞에 놓여있던 준서의 다랑아리 바로 옆에 마치 실수로 부딪힌 것처럼 교묘하게 배치해 놓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내일 아침 정관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관제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죠. 새벽 일찍 공방으로 향한 민준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자신의 모든 혼을 쏟아부어 빚어낸 백자 다랑아리의 둥글고 온유한 표면에 뱀이 기어가듯 길고 흉측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승리자처럼 서연이 만들다 내팽개쳤던 거칠고 비정형적인 흙 조형물이 위태롭게 서 있었죠. 준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그에게 저 다랑아리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창작의 희열이자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자신의 예술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흉측한 상처를 입고 만 겁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 대신 단 하나의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전, 난 이런 거 답답해서 싫어요. 라고 외치며 흙덩어리를 내던지던 딸의 분노에 찬 얼굴. 그는 이 모든 것이 딸이 자신에게 보내는 잔인한 저항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윤태민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깨진 다랑아리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민의 과장된 외침은 준서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부서진 다랑아리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절망감을 담고 있었죠. 태민은 하인을 시켜 서연을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공방에 들어선 서연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짓이 아니었지만 모든 증거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반항심이 담긴 흙 조형물이 마치 범행 도구처럼 아버지의 걸장 옆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메마른 나뭇잎이 바스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다오라는 신락 같은 기대가 담겨 있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죠. 그녀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실망감이 담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외면의 몸짓이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15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결국 자신을 이해하지도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가씨가 일부러 그랬을 리 없습니다.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태민이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는 척했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서연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실수라는 말은 결국 자신이 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말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그 순간 이 집에서 자신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민서연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아버지의 아름다운 과거를 망가뜨리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공방을 나갔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이곳에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사준 비싼 옷과 물건들은 모두 그대로 둔 채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낡은 옷 몇 벌과 스프레이 캔 몇 개만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강소리의 전부였으니까요. 서연은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 없이 정관제의 무거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화려한 낙원보다는 차라리 혼자인 익숙한 거리가 더 편안했습니다. 혼자 남은 공방에서 준서는 깨진 다랑아리 조각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산산조각난 자신의 희망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태민의 얼굴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관제를 뛰쳐나온 서연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죠. 헌책방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자신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을 오진규 씨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만이 그녀의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며칠을 길 위에서 보낸 그녀는 재개발이 멈춘 어느 낡은 공장지대의 거대한 벽 앞에 섰습니다. 그 잿빛의 거대한 벽이 마치 자신의 텅 비어버린 마음 같았죠. 그녀는 가방에서 스프레이 캔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려 할수록 아버지의 실망 가득한 눈빛과 자신을 믿어주지 않던 그 차가운 공기가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억울함이 뒤섞여 그녀의 안에서 폭발할 것처럼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프레이만으로는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날카롭고 더 아프고 더 솔직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주변을 헤맸습니다. 그리고는 공사장 한쪽에 버려진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 조각들은 아버지가 실패작이라며 버렸던 것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조각들을 자신의 낡은 가방에 주워 담았습니다. 다시 거대한 벽 앞에 선 그녀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레이로 얼굴이 반쯤 부서진 소녀의 형상을 그렸고 눈물이 흘러내려야 할 자리에는 주워온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벽에 박아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이 찔려 피가 났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깨진 도자기는 부서진 자신의 마음이었고 흐르는 피는 쏟아내는 눈물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꼬박 이틀 밤낮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더 이상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처절하고 아름다운 외침이었죠. 파괴와 재생이라는 그녀 자신도 몰랐던 그녀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편 정관제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민준서는 딸이 떠난 후 며칠 동안 공방에 틀어박혀 깨진 다랑아리 조각들만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윤태민은 그런 스승의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위로했죠. 선생님,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아가씨도 곧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의 위로는 준서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딸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딸을 믿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 깊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미술평론가의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거리에서 발견된 걸작, 아티스트 에코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글에는 서연이 만든 작품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언론사들까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태민이 무심코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태블릿 PC에서 우연히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낯선 그림. 하지만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준서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부서진 소녀의 얼굴, 그리고 그 눈물 자국을 대신하고 있는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 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파편들. 저것은 자신이 직접 만든 유약의 빛깔, 자신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흙의 질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자신의 작품을 부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가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알아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은 딸의 그 고통스러운 외침을 그저 철없는 반항으로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아! 준서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딸의 진심을 오해했고 가장 아버지가 필요했던 순간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오해의 중심에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곁을 지키던 태민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운전기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그는 직접 가야 했습니다. 사진이 아닌 자신의 두 눈으로 딸의 아픔을, 딸의 진심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비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민준서가 도착했을 때 낡은 공장지대의 담벼락 앞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술 전공 학생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기자들, 그리고 그저 그림이 신기해서 구경 나온 동네 주민들까지. 그들은 모두 경이로운 눈으로 벽에 새겨진 거대한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죠. 준서는 차에서 내려 인파를 헤치고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벽에 박힌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 이 작은 조각 하나하나에 딸의 눈물과 피가 서려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민서연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딸은 그 감옥이 답답해 비명을 질렀지만 자신은 그 비명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준서는 그림 앞에서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부서진 딸의 마음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서연이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슬픔만이 고여 있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준서였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내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혀 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서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헌책방 근처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진규 씨가 쓰러졌다는 다급한 소식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그런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죠. 이번에는 서연도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진규 씨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죠.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연과 준서를 번갈아 보았죠.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주 작은 낡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였죠. 그는 그것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15년 전에 내가 발견됐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서 작은 흙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에 구워지기 전에 단단하게 말라붙은 흙 조각. 그리고 그 표면에는 아주 익숙한 나비 매듭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15년 전 그날 그녀는 아빠에게 선물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밀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흙 조각이었죠.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낯선 남자들에게 납치되었고 며칠간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다가 필사적으로 탈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저 흙 조각만을 부서질세라 손에 꼭 쥐고 거리를 헤맸던 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온전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준 두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오진규 씨는 그런 서연의 얼굴을 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준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우리, 소리,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서연은 친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오진규 씨의 장례를 마친 준서는 정관제로 돌아와 윤태민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공방 CCTV의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죠. 그날 밤 공방에 들어온 게
너였더구나.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민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인정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준서는 그런 태민을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의 10년 공든 탑은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정관제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냉기 가득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가족의 따뜻한 침묵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공방에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깨진 다랑아리 조각들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옆에 앉아 그녀의 작업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듯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관제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 머물지 않았죠. 민준서의 공방은 멈춰버린 시간을 박제해 놓은 공간이 아니라 흙냄새와 웃음소리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거대한 가마에는 다시 따뜻한 불이 지펴졌고 그 불은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공방 한가운데에는 1년 전 산산조각 났던 바로 그 백자 다랑아리가 고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습이 조금 달랐죠. 부서졌던 파편들의 경계선을 따라 마치 금빛 강물이 흐르듯 가느다란 금선들이 아름답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서와 서연이 지난 1년 동안 함께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깨진 조각을 금으로 이어붙여 상처마저 예술로 승화시키는 전통 기법이었죠. 부서지기 전에 완벽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상처와 치유의 역사가 담긴 더 깊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을 강소리와 민서연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이름을 모두 끌어안았죠. 낮에는 아버지와 함께 흙을 만지는 도예가 민서연으로, 밤에는 자신만의 작업실에서 자유롭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아티스트 에코로 살아갔습니다. 두 세계는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진규 씨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결, 오진규와 에코 아트 재단. 길 위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아티스트들에게 작은 작업실과 재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따뜻한 재단이었죠. 그것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서연의 마지막 약속이자 세상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첫 번째 공동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메아리치는 유산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였죠. 전시회장 중앙에는 금빛 상처를 품은 다랑아리가 조명을 받으며 고고하게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두 사람의 작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빚어낸 단아한 백자 위에는 서연의 자유로운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거칠고 역동적인 조형물은 준서의 섬세한 손길로 다듬어져 안정감을 찾았죠. 전통과 현대, 정형과 비정형, 아버지와 딸.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세상에 없던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죠. 준서는 오랜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잃어버렸던 제 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최고의 예술적 동반자인 아티스트 민서연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서연은 아버지의 곁에 서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잠시 한적한 곳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아빠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아빠. 제 뿌리를 찾아주셔서요.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쌓아 올린 신뢰와 이해가 모두 담겨 있었죠. 그때 서연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재단에서 첫 번째로 후원할 아이가 정해졌어요. 16살인데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준서는 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1년 전 길 위에서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듯 깊은 연민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수도 있겠구나. 준서의 말에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오진규 씨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전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중앙에 놓인 다랑아리의 금빛 선들이 조명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길고 긴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예술은 이제 또 다른 길 잃은 아이에게 따뜻한 메아리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